네, 안녕하세요. 천안 성정중학교 2학년 친구들. 네, 오늘 처음으로 선생님이랑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국어 1단원 수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교과서 앞에 펼쳐놓고 수업을 듣고 있지요. 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앞으로는 수업을 할 때 학습지도 줄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꼭 펼쳐 있어야만 선생님이 상점을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게 잘 지켜주고 있으리라 선생님이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오늘 본격적으로 1단원 수업을 나가기 전에 우리 1학기 수업이 선생님이 몇 단원 순서로 나간다고 했지요? 그렇죠. 1단원, 그 다음에 바로 2단원이 아니라 3단원, 4단원, 2단원 순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1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소개해주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문학작품의 관점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소단원 1단원에서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고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동백꽃을 읽고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나눠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요. 이번에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2단원에서는 독서와 발표인데요. 일단은 2단원보다 우리가 3단원을 먼저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3단원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3단원은요. 담화와 의사소통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담화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도 표현을 하고 글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로 하는 담화, 글로 하는 담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 공유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글을 잘 쓸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다음에 1단원, 3단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4단원에 대해서 배우겠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단원이 가장 난이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단원 1에서는요. 우리가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아직 너무 처음 들어봐서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나갈 거니까 지금 낯설어도 너무 겁먹지 맙시다. 그래서 운율, 반어, 역설, 풍자를 활용해 1단원 시, 2단원은 소설 이런 것을 읽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운율, 반어, 역설, 풍자를 활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담은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까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1학기 마지막 2단원인데요. 선생님이 2단원을 왜 마지막으로 뺐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프로젝트로 매일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행평가로 넣었어요. 그래서 2단원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넣었고요. 1단원에서는 읽기의 가치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발표학인데요. 핵심 정보가 아주 잘 드러나도록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국어 나갈 준비 다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1단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교과서 12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12페이지 보면 우리 항상 대단원을 나갈 때는 단원의 길잡이가 있지요. 그래서 단원의 길잡이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여기다가 밑줄 긋고 별표 하나 쳐볼까요, 여러분?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렇고 우리가 1학년 때 여러 가지 시와 소설을 배웠어요. 그쵸? 그랬을 때에는 보는 이야 말하는 이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시인지를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작품 속에서 보는 이,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해서 작품을 수용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보는 이랑 말하는 이가 뭔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밑에 지문 읽으면서 파악해 볼게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달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친구들이 같은 일에 대해서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사건처럼 들려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사건인데 친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학습 목표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말하는 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말하는 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도 달라지는 거예요. 문학작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이,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자, 이야기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이거를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라고 합니다. 시나 소설에서 말하는 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 시적 화자라고 말하고요.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또한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에 따라 자, 이거는 바라보는 이니까 보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화자나 서술자, 보는 이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 느껴지는 바가 다른 것처럼 화자나 서술자,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나의 소설을 작성을 했어요. 하나의 소설을 작성했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슬픔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을 때 만약에 그 이야기의 서술자가 어린아이 학생, 바로 나라면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께도 실망시켜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제라면 이번에는 서술자를 바꿔봐서 시험 성적을 망친 학생의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속상한 것보다도 그쵸? 우리 아이가 마음이 다칠까봐 어떡하지 하는 어떤 걱정,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 보는 이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작품의 내용, 주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이며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파악했을 때 아주 우리가 깊이 있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작품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그쵸? 화자는 누구일까? 화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화자는 누구일까? 시에서 쓰는 말하는 이가 바로 화자라고 하셨는데 화자가 누구일까? 여러분들 한번 1학년 때 동해바다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다 같이 공부를 했을 텐데 우리가 교과서가 바뀌어서 아마 이거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신경림의 동해바다라는 시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 이 동해바다의 시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동해바다처럼 마음이 더 넓지 않은 점, 그 다음에 바다를 보면 여러분 파도로 자신을 채찍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채찍질, 파도처럼 바다처럼 나를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지 못하는 점, 그런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를 골라보자면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한 명의 남자 또는 여자.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는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 서술자 한번 볼까요? 서술자.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서술자가 있겠지만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 여러분 읽어봤나요? 네, 여러분 읽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문기라는 친구와 수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기가 수만이의 꾀에 속아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요. 문기가 말하는 이도 아니고요. 수만이가 말하는 이도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두 친구들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이 소설에 말하는 이입니다. 그래서 문기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수만이는 오늘도 신이 났군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늘 위에서 문기와 수만이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신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소설의 서술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아두고요. 단원 한눈에 보기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을 쳐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보면서 밑줄,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거예요.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정서는 화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지 요걸 파악하고요.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넣으려고 하는데 화자를 달리해서 엄마 걱정을 다시 써보는 거예요. 이 시는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주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시였어요. 그래서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인데요. 화자를 달리해서 새롭게 시를 써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동백꽃에서는요.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왜 하필 이 서술자를 선택했을까? 왜 하필 많고 많은 등장인물 중에 이러한 서술자를 선택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동백꽃은요. 농촌 소년과 소녀의 아주 풋풋한 사랑을 다룬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요. 굉장히 순수하고 눈치가 굉장히 없는 어떤 남자아이예요. 그 남자아이를 왜 하필 이 소설의 서술자로 선택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서술자를 달리해서 동백꽃을 한번 다시 써볼 거예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단원의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아직 단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화자, 서술자 이런 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자와 서술자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게 PPT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옛날에 배웠던 걸 복습하고 앞으로 선생님이 시를 분석할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활용을 해서 기영도의 엄마 걱정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문학작품의 관점이라는 1단원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시에서 쓰이는 말하느니 소설에서 쓰이는 말하느니 둘 중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시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 맞지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대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자는요,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화자가 시인이라면 대부분 윤동주 시인의 시가 그런데요. 화자가 시인이라면 윤동주는 자신의 상황을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반성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닌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걸 보면요. 약간 이 시 진달래꽃 시에서의 어떤 화자, 말하는 사람은 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소월 시인은 실제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러면 왜 하필 자신의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여자로 설정을 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남자보다는 여자를 조금 더 화자로 만들어서 뭔가 간절한 느낌, 뭔가 더 애절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버림받은 여자의 느낌이 조금 더 애절하다고 시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걸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화자는 시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잘 찾아보아야 돼요. 화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딸기나 나무나 곤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설정한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튼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요, 주로 시에서 나, 너, 우리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면 아하, 쉽게 찾았다, 너 화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숨어 있을 때에는 그러한 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화자에다가 하트를 한번 쳐볼게요. 어디 나오죠? 그렇죠. 선생님이 바로 표지 나 여기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네, 이거는 여기에서 화자는 바로 나였어요. 나. 네, 나.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 시의 화자인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예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여기서 한번 화자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선생님 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꽃은 시적 화자가 아니에요. 화자는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이 시에서? 그렇죠. 여기서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에서 화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죠. 바로 산에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이에요. 시인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람, 그쵸? 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구나. 그쵸? 어쩌면 사람도 아닐 수도 있어요. 꽃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랑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 꽃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산유화에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너, 우리 같은 그런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나희덕의 귀뚜라미라는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자, 여시에서는 화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끝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굉장히 다시 한번 읽는데도 선생님 마음이 울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의 화자는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의 화자는 바로 메뚜라미래요. 죄송해요. 귀뚜라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화자예요, 여러분. 화자, 귀뚜라미. 선생님이 아까 화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귀뚜라미라는 화자를 내세웠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이 귀뚜라미는요, 아직 노래가 아니에요. 아직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나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갈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귀뚜루루 하는 하나의 그냥 한낱 울음밖에 안 되지만 나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시고요. 그런 어떤 씩씩한 소망을 담은 시였어요. 자, 주제는요, 이거예요. 자신의 울음, 지금은 귀뚜루루 사람들에게 귀를 시끄럽게 하는 울음이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기를 소망한다. 네,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노량진 지금 한 칸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은 한낱 수험생이지만 나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읽고 또 읽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을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나희덕 시인이 자기 스스로 시인 자체를 화자로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나 지금 아직 완벽한 시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 노력하면 언제가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좋은데 왜 하필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을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조금 더 귀뚜라미로 설정을 하다 보면 뭔가 더 콘크리트 벽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시인보다는 훨씬 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존재잖아요, 귀뚜라미가. 그쵸? 네, 우리에게는 한낱 어떤 버림받은 존재, 뭐 약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존재를 설정해서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소망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감동적이고 좀 더 애절한, 그리고 좀 더 씩씩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시인 자체 또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상황이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귀뚜라미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자의 역할은 시인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를 그려놨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를 분석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화자를 중심으로 모든 시를 분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중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러한 기호들로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분석하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도, 또 심지어 선생님이 보는 임용고시를 볼 때까지도 이러한 틀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시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이 기호를 알려주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화자의 상황. 선생님은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분석한다고 했죠. 선생님은 상황에 이 시옷을 사용해서 세모를 그립니다. 시에다가 화자의 상황이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세모를 그리는 거예요. 자, 상황이 뭐냐면 지금 화자가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게 화자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귀뚜라미를 생각해보면 화자는 지금 한번 볼까요? 화자는 지금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그쵸?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지금 숨 막힐 듯한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벌써 세모를 쳐놨네요. 선생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상황은요,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게 상황이고요. 정서는요, 선생님은 이 정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쵸? 정서, 뭔가 동글동글한 마음 하면 뭔가 심장이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서 동그라미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 여러분들 무드, 감정이나 기분, 내 마음 상태를 정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시적 화자가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보이는 심리적인 자세, 대응 방식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반성하는 태도, 아니면 뭔가 체념하는 태도, 아니면 굉장히 뭔가 찬양하는 태도,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태도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아까 안 하고 간 게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랑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요. 화자는요, 항상 시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동경하고 이런 플러스 긍정적인 정서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화자는요, 굉장히 슬프고요, 갈등하고요, 안타깝고요, 너무너무 한이 생기고요 하는 부정적인 정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항상 정서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정서를 파악할 거고요. 태도는 선생님이 네모를 쳐서 파악할 건데, 이 태도는요, 주제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상황과 정서는 나와도 태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정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산유화. 아까 산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서 화자의 상황은요, 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정서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꽃이 핀다. 그래서 어떤데? 어떤 마음이 드는데? 라는 것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언제나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등장할 때마다 세모, 동그라미, 네모를 쳐서 파악을 해주세요. 선생님, 아까요 하트도 있었는데
하트도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트는요, 화자를 표시할 때 하트를 써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동해바다라는 시를 잠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라는 시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기 성찰적인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많아요. 그쵸?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자, 여기 지금 화자 드러나나요? 나, 너, 우리 있나요? 없어요. 그쵸? 화자 없어. 화자는 생략됐어요. 그쵸? 화자는 지금 무슨 사람일까? 그렇죠.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 상황은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지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사람은요,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대요. 그쵸? 네,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이고요. 정서. 뭘까? 정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 슬프다, 나 좋다 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봐봐.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자, 지금 바다를 보면서 나 되게 이렇게 너그럽게 살고 싶다, 바다처럼. 나 이렇게 바다처럼 모두를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뭔가 바다에 대해서 뭔가 동경을 하는 느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어. 봐봐요.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 스스로 너그러워지다 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정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정서와 태도가 여기서는 하나로 이제 묶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서, 어떤 태도냐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이자 정서예요. 왜냐하면 이 정서는 바다를 이제 동경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정서와 태도가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였어요, 여러분. 네. 조금 어렵죠? 그러면 귀뚜라미에서 한번 볼까? 귀뚜라미에서 한번 보면은 상황 아까 파악했고 정서, 지금 울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 지금 내 상황이 마이너스 부정적인 정서죠.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나 스스로의 상황이 슬퍼요. 울음 보면, 그쵸? 울음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서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져요.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훌륭한 존재가 돼서 노래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의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뭔가 다짐하고 나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고 이런 게 이 시의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시를 분석하는 방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바로 정서, 상황, 태도. 아직 태도는 여러분들 잘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서랑 상황 정도만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엄마 걱정을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수업인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잘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